벌써 왔네. 네. 자, 오늘 제목은 주보에는 단지 그냥 모르드게만 있었는데 이렇게 잡아봤어요.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 혹은 에스더서의 총감독, 주연은 에스더라고 한다면 감독은 모르드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 모르드게, 히브리어라면 모르데카이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타샤프 바브죠. 그래서 5786년인데 3월 3일부터 4일까지, 그래서 부림 쇼샨까지 해서 명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림절 샬롬 교회 절기 특강.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는지 짠, 넘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욥바 부림절 모습이에요. 2025년. 근데요, 부림절은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명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7대 명절은 뭘까요? 유월절, 또 77절, 77절하고 뭐 맥추절 이런 거 같이 붙이고, 그래서 샤브옷, 또 수전절은 안 들어갑니다. 초막절은 당연히 들어가고, 나팔절 들어가고, 대속제일 들어가고, 네, 아까 초막절 했었어요. 네. 근데요, 무교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첫 열매절기가 사실은 레위기 23장에 7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러면 우리 샬롬교회에서 하고 있는 절기 특강 중에 저 7개의 7대 명절에 안 들어가는 게 부림절. 근데 이 부림절은 시대적 배경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르시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누카 수전절, 요거는 마카비 반란. 네, 기원전 168년, 160년 그 사이죠. 좋아요. 자, 짜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짧게 작년에 했던 거에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딱 나는 관대하다. 저거 딱 저 자세 보면 바로 나와요. 자, 페르시아 1차 전쟁은 기원전 494년부터 490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다리우스 대제 혹은 다리우스 1세인데요. 근데요, 에스더서에 직접 연관이 있는 거는 1차 페르시아 전쟁 이후인 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연도는 약 10년 뒤인데요. 기원전 480년에서 479년, 약 1년 정도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만 1년 가까이.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 저게 영화 300의 배경이 되죠. 테르모필레 전투. 그 다음에 요 전투를 통해서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이어지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요게 영화 302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면 크세르크세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아하슈베로시. 자, 여기가 에스더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1세가 에스더서 시작할 때 보면은 잔치를 해요. 아하수에로 통치 몇 년의 잔치를 하냐면 요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에스더 1장 3절입니다. 몇 년, 통치 몇 년의 잔치를 했어요? 제 3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 위에 통치 연도가 나와요. 통치 제 3년이면 몇 년이 될까요? 기원전? 빨리 3을 빼보면 되잖아. 486에서 빼면 돼요. 근데요, 이게 연도를 니산월을 기준으로 하고 등등 하니까 어쩌면 484년도 통치 3년으로 해서 잔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기원전 484년 혹은 483년입니다. 오케이. 근데요, 잔치를 180일간 하고 거의 6개월이죠. 그리고 일주일을 또 해요. 그때 왕후를 부릅니다. 그때는 왕비가 와스디였어요. 근데 이 와스디가 아수에로의 명령을 거부해요. 그래서 무무간의 간청으로 이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자, 이게 에스더의 시작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오늘 읽었던 부분이에요. 모르드게가 등장을 해요. 베냐민 자손이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성호 목사님 설교 내용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과 아각 자손의 이 끊이지 않는 요거의 반복의 시작점이 지난주 본문이었었어요. 사울이 죽이지 않고 아각을 살려줬던 거. 자,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디 자손이라 나와요? 베냐민 자손. 그리고 6절. 자, 포로로 여고냐를 잡아올 때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한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 2차 포로 때 잡혀왔어요. 여고냐가. 그러면 이게 연도가 언제냐? 기원전 597년이에요. 자, 근데 아까 잔치 했었을 때가, 그쵸? 아수베로 3년이에요. 그러면 연도가 기원전 484년 혹은 483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본문의대로 여고냐 때 모르드게가 잡혀왔다 그러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두 사건을 한번 단순 비교를 해보죠. 몇 년 차이 나는지. 597 빼기 484 하면은 적어도 113년 혹은 114년 차이가 나요. 어머나, 이러면 모르드게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요거를 작년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여고냐 사로잡힐 때라고 하는 거를 살짝 뺐어요. 그렇게 해서 연대를 어느 정도 비교하기 쉽게끔 70인역은 했고, 그래서 요거를 현대 학자들은 모르드게가 그때 직접 모르드게가 잡혀온 게 아니라 모르드게 집안, 그러니 모르드게의 조상이 잡혀온 걸로,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 태어났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지난 특강 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름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이름하고 너무 유사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마르둑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땅에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니까 성문지기, 특별히 왕궁 문 앞에 있었다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신분조회가, 신원조회가 다 통과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모르드게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일 거다.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쪽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근데 성경 에스더서 2장 15절에 보면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나와요. 아비하일. 근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르드게 삼촌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비하일과 모르드게가 무슨 관계냐면 삼촌과 조카 관계예요. 근데 저 하다사, 에스더를 둘이 사촌 관계지만, 그래서 실제로 사촌 관계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딸처럼 키워야 되니까. 오케이. 자,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짜잔. 요거는 몇 년인지 에스더서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몇 년이라고 나와요? 제 7년입니다. 아수에로 왕 7년. 오케이. 한번 여기 보죠. 10월 테베돌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될까요? 자, 486에서 7을 빼면 짜잔. 기원전 479년 혹은 478년이 되겠죠. 왜 이 연도가 중요하느냐? 그래서 아까 시작 부분에 페르시아 전쟁 얘기를 했던 거예요. 2차 페르시아 전쟁이 기원전 480에서 479년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뭐 직후예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스와 싸움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한 바로 직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자, 2차 페르시아 전쟁 직후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요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세계사의 흐름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게 작년 불임절 특강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작년에 얘기 안 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짜잔, 뒤에 배경되는 거는 사실은 이따가 나오는 장소 중에요. 네,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어진 부조 벽화 속에 나오는 다리우스의 모습입니다. 저 배경이 나오는 게. 자, 질문. 다음 중 페르시아의 수도는 어디일까? 객관식입니다.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짜잔. 자, 페사르가데이다. 2번 엑바타나이다. 엑바타나는 에스라 6장 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수사. 이게 성경에 수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니다. 페르세폴리스다. 4번. 자, 1, 2, 3, 4번 중에 우리 우리 네, 거의 초딩에 가까운 중딩들 4번을 둘 다 네, 오랜만에 의견 일치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3번 수사. 또 1번. 와, 왠지 좀 낯선 게 나왔으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 페사르가데. 2번. 네. 1, 2, 3, 4가 다 나왔습니다. 뭐 어떡하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 지금 막 찾아본 것 같아, 쟤네들은 지금. 네. 재미나이를 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타고났어. 아, 벌써 세대가 달라요. 네. 저기는 AI 세대입니다. 네. 자, 근데 대박인 게 정답은 자, 일단은 하나씩 풀어볼게요. 페사르가데가 페르시아 최초의 수도입니다. 오. 두 번째, 엑바타나는 해발 1500m 같은 이런 고산지대예요. 여기는 여름 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페르시아의 여름 수도라고도. 그러면 수산은 겨울 궁전입니다. 그럼 겨울 수도야. 그러면 우리 두 선수들이 막 길을 쓰고 4번 얘기한 거, 이거는 뭐냐? 의례적인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행정 맞다는 얘기야.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저기가 수도예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행정적으로 수도였던 데가 4번입니다. 1번은 최초의 수도고, 아우, 네, 막 자기 1번 맞췄다고 막 손 흔들고 막 좋아했었는데, 아우, 네. 그래도 여러분, 이 4개의 도시, 그래서 오늘 이 4개의 도시를 다 갈 거예요. 와. 그래서 오늘 특강을 하고 나면 우리 샬롬교회가 상황이 좋아지면 이란으로 성지답사 가시다, 이 소리 나올 것 같아. 사실 제가 이미 아내한테 꼬셔놨어요. 우리 상태 좋아지면은 이란 같이 가자고. 그날이 언제 올지. 자, 그래서 아니요,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연관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그럼 다음 중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네. 네.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쵸? 네. 야,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1번이라고 소리를 내는 바람에 틀렸다는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요거만큼은 3번입니다. 그쵸? 수산궁에서. 좋아요. 자, 그래서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데는 여기 겨울궁전. 그래서 일반적으로 페르시아의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데는 수산이고요.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는 무슨 의례가 있을 때,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등등 요런 특별할 때 가서 하는 그런 명목상의 수도였습니다. 대신 여름에는 저 엑바타나를 가는 거고요. 자, 근데 그러면 최초의 수도하고는 무슨 관계인지는 이따가 우리 저 4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해보고 나면 이해가 돼요. 오케이. 자, 저기 최초의 수도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다고 됐어요? 방금 고레스의 무덤. 그럼 고레스는 누구냐?
페르시아를 개국한 사람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고레스의 무덤이 있는 펫사르가데. 짜잔. 제가 오늘 4군데 다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샬롬교회 보이죠? 저 빨간 점 딱 찍은데 샬롬교회에서부터 몇 킬로를 갈 거냐면 1716킬로를 갈 거예요. 아우, 네. 1716킬로 순식간에 갑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쫙 가는 구글 어스로 이렇게 여러분 데리고 가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기술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자, 기대하고 보셔요. 자, 보세요. 띠리디리딩.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16km. 저기까지 가는 거야. 오. 자,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 오, 이것까지. 오. 저기 지금 딱 해놓는데 저기가 고레스 무덤이에요. 자, 저기가 네, 고레스의 무덤. 페르시아를 이렇게 건국한 사람의 무덤이 저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또 사진. 근데요, 제가 오늘 특강만큼은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네, 주로 네, 위키디피아와 등등 네, 그리고 이렇게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발표한 것들 뭐 이런 거에 있는 것들 네, 시카고 대학 거 뭐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했어요. 직접 안 가보고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은 보여드립니다. 대신 진짜 상황이 좋아지면 저는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어디를? 이란을. 아, 네. 자, 아니야. 지금은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만 저보고 안녕히 가세요 그랬지만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같이 가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어디 보죠? 직접 짜잔, 이게 1818년에 로버트 케일 포테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저 앞에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정면에 돌 2개가 사람 키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 저게 굉장히 그래도 크다. 자, 1818년에 벌써 저런 모양이에요. 근데요, 저 무덤을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까지 가서 저기를 갔었어요. 저 무덤에 비문이 적혀 있었답니다. 나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건국한 페르시아의 왕이고 아시아 전체의 왕이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묻혀 있으니 내 무덤에 있는 이 흙을 시기하지 마시오. 이런 비문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 인생이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간다. 그러니 여기 있는 흙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 무덤만큼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내 여기에 묻혀있는 이 땅을 그대로 봐주시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알렉산더가 와서 그 앞에서 옷을 벗어서 옷을 이렇게 덮어줬대요. 라는 네, 이렇게 고대 이야기에 이렇게 적혀 내려올 만큼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왕이지만 무덤은 그렇게 저 정도로 소박합니다. 또 다른 모양, 요거는 1840년. 그래서 유진 플란딘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 저 위에 올라가서 누가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무덤 뒤쪽에,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1865년 존 우셔라고 하는 사람이 채색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펫사르가데 1943년의 사진입니다. 1943년 사진이에요. 어느 정도 좀 복원을 좀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006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2017년 최근 사진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여기는 유네스코에 2004년에 등재된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오, 펫사르가데. 페르시아의 최초의 수도고 저기에 고레스에 뭐가 있다? 무덤이 있다. 샬롬교회로부터는 1716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엑바타나. 성경에는 악메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까지가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온 1차 포로기한.
7장부터가 2차 포로기한으로 본다면 이건 1차 포로기한인데요. 자, 그래서 여름궁전 엑바타나에 보면 네, 에스라 6장 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뭘 찾았다고 나와요? 고레스 조소를 찾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조소 이건 도대체 뭐냐? 먼저 고레스 칙령, 아까 무덤에 남겼던 그 사람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만들고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게끔 했던, 근데 이게 거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게 발견됐죠. 그게 뭐냐? 고레스 원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나온 에스라 6장 2절에서는 고레스 조서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 고레스 칙령 원통, 그 원본을 본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조서.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두루마리. 그래서 어머나 두루마리 형태. 저 벌써 너무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고레스 칙령 원본입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저는 가서 봤지요. 네. 자, 1879년 아주 옛날이에요. 1879년에 바벨론 왕궁터에서, 자, 저 밑에 보면 바벨론 에사길라 신전, 이게 마루둑 신전이에요. 근데 바벨론 궁전터입니다. 거기에 바닥 땅 밑에서 저거를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고레스 원년 때나 고레스 칙령을 이걸 장기적인 보관, 어떤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신전 땅 밑에다가 숨겨놨기 때문에, 좀 묻어놨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라도 이게 진본, 그때 원본일 거라는 거에 충분히 더 이렇게 짐작가는 그런 거예요. 이게 호르무즈 라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9년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레스 칙령의 원본, 그래서 신전 바닥에다 심어놓은 거고, 이거에 대한 사본으로 두루마리로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찾았다는 것을 성경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궁전이 어디냐? 악바타네. 자, 그러면 이제 거기도 가봐야죠. 근데 거기는 좀 가까워요. 1277km입니다. 아까보다 그래도 거의 뭐 450km 이상 정도, 450km 정도 가까이 가까워요. 자, 그럼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갑니다. 뾰루룽. 저기까지. 많이 북쪽이죠. 오, 자, 이번에도 쿵탕 넘어가서, 자, 이제 돌립니다. 네. 자,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넓죠. 지금 저 앙메다라고 탁 찍어놓은데, 저기가 그 궁전터고요. 그거 말고도 봐봐요. 저렇게 넓어요. 그러니 저 앙메다 궁전터 아바타네가 얼마만큼 컸는지가 짐작할 수 있죠. 짜잔, 무려 1277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진들 한번 봐봐야죠. 입구는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 악바타네, 그쪽 페르시아어족 발음으로 하면 헤그마타네,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현지 지명은 헤그마타네입니다. 여기가 입구. 그래서 이렇게 좀 복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흑벽돌이나 이런 거를 저렇게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복원 중인 거예요. 복원할 때 이런. 자, 요거는 저를 흑벽돌 형태니까 비 맞고 그러면은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텔 여리고도 빨리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아직은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했어요. 저기를. 자, 그래서 이게 복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복원 딱 하고, 그래서 지붕을 덮은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실제 이런 지붕으로 이렇게 다 덮어서 이제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가 파노라마로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노라마를 PPT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또 기술적으로 제가, 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잘 보세요. 짜잔.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파노라마 사진을 제가 PPT로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여기가 앙메다, 엑바타네. 네. 자,
자, 이건 거기에서 발견된 금으로 된, 저기다가 뭘 이렇게 음료수로, 네, 포도주나 이런 걸 따라서 먹었겠죠? 이것도 또 금, 완전. 정말 멋지죠? 요거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에 언제 등록된지 날짜를 보세요. 2024년 7월 27일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어요. 완전 최근이죠. 인도 뉴델리 때에서 저기 총회를 할 때 등록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요, 이란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총 몇 개 있느냐? 28개 장소가 있어요. 이게 이란 내에 있는 28번째 유네스코 등재된 장소입니다. 오, 근데 아까 제가 구글 어스로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뭔가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점점점 가보고 싶어지죠. 네, 표정들이 이제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 네, 좋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벌써 페르시아의 수도 2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3번째 수산, 겨울궁전. 요거만큼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곳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본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수산성이에요. 특별히 어디냐? 다니엘서 8장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관원장. 아까 ek바타나에서 발견된 그런 금관 이런 데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따라주고 등등 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라브사케도 저런 걸로 거기다 따라주고 하는 이런 일 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연관이 있는 곳이 수산인데요. 자, 당연히 가봐야죠. 여기가 샬롬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예요. 오늘 우리 하는 것 중에 1227km밖에 안 돼. 아까 거보다 50km가 가까워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띠리링. 자, 수산성을 향하여 이번에는 많이 남쪽이에요. 아까 에퍼타나보다는. 오. 자, 또 꾸당탕. 좋아요.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크죠? 그리고 저 안에다가 자체 작은 박물관도 있어요. 그 앞에 박물관도 있고. 짜잔 섰는데 여러분 특이한 건 있어요. 자, 수산성 쪽에 딱 세우는데 오른쪽 끝에 뭐 같아요? 작은 강. 그렇지. 이게 있어야 돼. 성경 묘사대로 나오려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짜잔. 요게 1935년 10월 23일에 항공사진 찍은 겁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발굴 등등 하면서 그때 벌써 항공사진을 이 발굴에 활용을 했어요. 요거랑 동시에 텔무기또도 그래서 항공사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비행기를 직접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뭘 했느냐? 기구를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발굴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강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보이죠? 오케이. 짜잔. 요게 이제 입구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아까 파노라마 활용법 이제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긴 사진도 제가 활용을 했고, 자, 거기에 좀 후대에 지어진 17세기 때 이렇게 성체가 저기 있고요. 기둥의 흔적들. 네. 요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어요. 저기서 떼다가 가져다가 놓은 벽돌에다가 색깔이 나오게끔 구워가지고 저런 식으로 나오게,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인 거죠. 채색. 그래서 저렇게 화려한 채색되어 있고 하는 거 웬만한 것들은 다 수산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도. 네. 자, 이거는 아래 위로 긴 사진입니다. 얘는. 짜잔. 제가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오케이. 이것도 많이 보던 그림이죠. 그쵸? 네.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지금 저 밑에 저 그림 봐보세요. 일부러 좀 보이게끔.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건데 밑에 저런 모양은 어디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이집트 상용 문자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그 동상 너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림도 이집트 스타일이잖아요. 자, 올려볼게요. 띠리리. 머리는 깨졌어요? 머리는 깨졌어. 다리우스 1세 동상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발견되어진 단독 동상으로는 얘가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상하게 동상 같은 거 잘 안 만들어. 사람 동상 같은 거를. 그래서 거기는 신상이나 이런 거, 라마수 이거는 있는데 사람 동상은 이상하게 페르시아에는 없어요. 근데 다리우스 1세가 기원전 522년부터 486년인데요.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제작된 거예요. 조각도, 돌도 이집트. 근데 어떻게 저기가 수산성에서 발견됐느냐?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리우스,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원정도 하고 할 때 아버지가 거기 가서 뭐 원정하고 있던 그 영토를 다시 갔을 때 아버지 동상을 발견하고 이거를 수산성으로 가지고 간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요게 모형이에요. 성이고 저 가운데 강 아까 봤던 거 그리고 유네스코에 이거는 2015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 펫사르가나도 유네스코, 엑바타나도 유네스코, 그리고 수산도 유네스코. 굉장하죠? 짜잔. 그래서 수산성, 이건 그림, 저기 또 강 보이죠? 자, 다니엘서에 배경된다 그랬었어요. 자, 다니엘 8장, 숫양과 숫염소 환상. 근데 이걸 연도까지 딱 꼬집혀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원전 551년. 왜? 요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저 구절대로라면 수산성에 몸은 있어. 그러니 수산성에서 뭐 산책이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강변? 울레강변. 그러면 완전 그 성 앞에 있는 무슨 강에서 환상을 본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강가 옆에서 누가 다니엘이 8장 수장과 수점소 환상을 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저 수산성은 다니엘하고도 연관이 많죠. 어우, 네. 다니엘이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표정상. 네. 자, 그래서 저기에 딱 수산성 앞에 뭐가 있느냐?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 뭐가 있다고요? 다니엘의 무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갑니다. 네. 아니, 이건 금방 가요. 바로 성 앞이니까.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저기. 바로 강 앞에. 그러니 수산성 바로 앞에 저기. 보이죠, 성이. 그리고 강가 옆에. 자, 저기에 다니엘 선지자 무덤. 실제 뭐 성경에 있는 내용, 다니엘서가 그대로 반영된 것 같죠?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1935년에 찍은 사진에도 보면 여기 뭔가 강가 옆에 뾰족한 탑 같은 거 보이시나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분명히 뾰족한 거 보이죠? 아까 제가 이렇게 돌리는 거에도 보면 다니엘 무덤 있는데 보면 그림자가 좀 있었어요. 검은색 뾰족한 그림자가. 짜잔. 요게 강가에서 다니엘 무덤 쪽을 향해서 찍은 겁니다. 뾰족한 거. 자, 여기가 다니엘 무덤 입구예요. 사람들 막 거기서 물건도 팔고,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저 안쪽에 뾰족한 거 보이죠? 네. 요게 안마당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멀리서 또 조금 찍은 거고, 요게 그 안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이에요. 와서 모슬림들이 기도해요. 요런 무덤 스타일, 예. 여기도 뭐 막벨라 굴이나 이런 데 가봐도 희한하게 그 막함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아파이긴 하지만
여기도 비슷하게 무덤은 저런 식으로 희한해요.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수산성은 다니엘과도 연관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당연히 에스더가 왕비가 된 곳 여기입니다. 기원전 479년 2차 페르시아 전쟁 직후, 그리고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린 곳. 짠! 요 사건의 배경이 되고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 혹은 에스더서의 총감독 모르드게. 자,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아하수에로 제3년, 그래서 483년에 180일 잔치 와스디 왕후 폐위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제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그래서 연도로 479년. 근데 12년, 5년 뒤에, 그것도 1월에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겠다고 뭘 하느냐? 계획을 세우고 부루를 던져서 날짜를 뽑아요. 그래서 부루를 던진 날, 그래서 부르, 부림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지난번 특강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3장입니다. 그러니까 7년, 12년, 5년 차이니까 이제 5년을 뺀 거고요. 3월에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3장과 8장 벌써 이렇게 많은 장이 흘러갔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뭐 하고 뭐 해서 에스더 왕비한테 얘기하고 왕비가 얘기하고 뭐 등등 하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런 꾀를 다 패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조서를 내려서 그 얘기, 그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년째의 마지막 달 아달월에 부르를 뽑은 날. 왜냐면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대신 유대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끔 조서를 내린 대로 해서 유대인이 승리를 하는 게 9장. 그리고 10장에 첫 번째 불임절 준수.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게 9장을 읽었던 거예요. 10장은 아주 짧은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지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 명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언제 지켰느냐? 13년째, 아하수에로 통치 13년째 첫 번째 불임절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계산한 대로 쭉쭉쭉 계산해 나가니까 기원전 472년입니다. 자, 빨리 계산해 보기. 그러면 올해 불임절은 몇 번째 불임절일까요? 빨리 계산해봐. 472 더하기 2026 하면 돼요. 빨리. 몇 번째? 네, 여러분. 아내가 용감하게 맞춰줬습니다. 2498번째. 아니, 분명히 언젠가는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아까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모르드게가 이 일을 다 기록하고 지키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그래서 처음으로 지켰다면 불임절 때 승리를 거둔 그 다음해부터 지켰을 테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요번 불임절은 2498년째 불임절이 되겠습니다. 오예. 자, 근데 에스더서를 지금까지 한 번의 요 표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 연대적인 힌트가 나오는 부분을. 자, 근데요, 이번에는 오늘 주인공은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모르드게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해. 에스더가 왕비 되게끔 하고 왕비 된 다음에 서로 만난 왕. 그래서 후궁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대궐문입니다. 이걸로 보면 단순 성문 앞이 아니라
궁궐 문 앞에서 문에 앉아있다 매일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뭔가 문직이거나 이런 관리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니 뭐를 알았느냐? 저기에서 왕을 해치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요거를 왕에게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사건 나옵니다. 자, 3장. 사실은 요것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모르드게의 성격이 원만한 건 아닌 걸로 해석을 해요. 상황이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 당시에 높은 관리한테 하는 행정적인 뭔가 그런 결례인데도 그걸 하지 않고 절을 안 해요. 뻣뻣하게. 요것 때문에 온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모르드게의 이 행동이나 요게 뭔가 단순한 게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걸로 해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아무튼 온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어요. 4장.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의 이 음모를 알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대궐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소문이 에스더한테까지 들어가고 에스더가 만나서 이렇게 해라. 온 유대인들을 금식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이야기한 대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지켜요. 그런 다음에 6장, 5장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이 나와요. 다 해결이 돼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받을 영광 그대로를 왕관을 입히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을 돌게 해요. 그 다음 7장 넘어서 8장. 그래도 7장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하만은 어차피 조서가 내려졌으니 연말까지만 참자. 그때는 어차피 유대인들 다 죽일 테니까. 근데 이거를 또 에스더가 왕한테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다루는 장때에 하만이 죽고 그런 다음에 하만이 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써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끔 이게 8장. 그 다음에 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다 기록을 했어요. 마치 무슨 서기관과도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 모르드게는 기록할 정도면은 뭐예요? 지식인인 거예요. 아까 왕궁 문에 앉았다, 뭔가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을 했다,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 정도로 높이 출세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요셉. 다니엘도 있었지만 요셉. 오케이. 자, 오케이. 에서서 2장 6절에 아까 여고냐 사로잡힌 때부터 기원전 597년 2차 포로 얘기를 했었고 9장 20절 모르드게 일을 기록하고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불임절을 만들었을 때가 아하수에로 12년 연말 12월이니까 기원전 473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로잡힌 날부터 해서 이 불임절을 제정할 때까지 하면 몇 년 차이가 날까요? 삐리리리 계산을 해보면 무려 124년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살펴봐도 모르드게는 아까 2장 5절 6절 해석할 때 그거는 모르드게가 여고냐 잡혀올 때 같이 잡혀온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 베냐민 사람들이 잡혀온 거를 묘사한 것이겠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여야 돼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20대 초에쯤에 왕비가 됐다고 본다면 모르드게는 40대 중반이거나 50대 초반 정도. 그러면 3년 아하수에로 3년 통치 3년부터 통치 12년 그 다음에 13년까지 한 10여 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 그래서 40대 중후반
혹은 50대 초반 이런 식으로 네, 나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 근데 지금까지 모르드게를 쭉 살펴봤는데 모르드게에 대한 해석하는 게요. 모르드게는 역사적 인물이다. 역사적 인물이다. 이거는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두 번째, 아니다. 문학적 상징이다. 디아스포라 문학.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거니까 요것도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서학에선. 그 다음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목사님이 요셉 대답을 했어요. 이게요. 기가 막혀요. 요셉과 비교되는 연구를 합니다. 희한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이 모습이 요셉이 경험했던 배경만 애굽이냐 페르시아냐. 그래서 요셉과 비교되는 인물 구속사적으로 볼 때 또 하나는 사울의 후손 베냐민의 후손이죠. 사울이 아까 아각을 죽이지 않아서 그래서 사울과 아각의 대결의 연장선. 그래서 요거는 구속사적으로 해서 에스더서 이야기하고 불임절 얘기할 때 단골로 이야기되는 주제죠. 오케이. 근데요,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1940년, 50년대 초에 이 부분이 한바탕 크게 네,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을 이제부터 싹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역사적 인물. 모르드게가 역사적 인물? 오케이. 자, 우리 오늘 4군데 간다 그랬는데 3군데 갔었어요. 한 군데가 남았어요. 아까 우리 네, 하이미하고 라온이가 얘기했던 페르세폴리스. 여기가 의례적 수도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외경에는 마카비서와 토비서에는 저 페르세폴리스가 나옵니다. 우리 캐톨릭이 보는 성경에는 나오는 거죠. 오케이, 페르세폴리스. 저기는 1695km 떨어져 있어요. 자, 페르세폴리스로 한번 오늘의 마지막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뾰루룽. 자, 갑니다. 와. 근데 위치를 잘 보세요. 아까 우리 김민선 사모님이 얘기했던 거기 고레스의 무덤 있는 데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 자, 저기도 무지무지 넓어요. 저 왼쪽 저기까지도 다 궁전터의 흔적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자, 그래서 우리 4군데 갔던 거를 지금 평면상에 한번 다 해본 거예요. 페사르가데 맨 처음에 갔었고 아크바타나 갔었고 수사 갔고 지금 페르세폴리스. 자, 그래서 1716km 교회에서부터 떨어지는 데인데 페사르가데에서 아크바타나까지는 634km입니다. 물론 이건 직선 거리예요. 차량 운전은 800km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엑바타나에서 수사까지는 즉 수산성까지는 301km입니다. 그래서 그냥 300km. 그 다음에 수산성에서 페르세폴리스까지는 484km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페사르가데와 페르세폴리스는 아주 가까워요. 여기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조금 어디 언덕 너머 정도. 저렇게 1000km대로 다니는 대신하면 40km면은 거의 비슷한 장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샬롬교회와 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이 4도시의 위치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코넬리스 대 브루이진이라는 사람이 1704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페르세폴리스를. 특징이 뭐예요? 기둥입니다. 기둥이. 근데 1700년대에 벌써 저렇게 기둥이 서 있었어요. 자, 이거는 항공사진입니다. 페르세폴리스 1937년에 촬영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이렇게 1937년 항공사진. 이거는 2012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기둥들과 이런 게, 기둥터들과 이런 거, 요거를 만국의 문이라고 불러요. 저 게이트를. 왜? 페르시아 제국이 온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다스리니까, 제국 내에 있는 작은 왕들이 와서 조공 바치고 등등. 그래서 만국이 통과하는 문, 열국의 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사람 크기를 보세요. 저기 지나가는. 그리고 바닥에 지나가게끔 이렇게 나무 데크도 깔았어요. 자, 이 높이가 이래요. 그러면 아예 요것만. 자, 여기 데크에서부터 자 보세요. 그러니 아까 사람이 저 밑에 사각, 저 정도가 사람 키 높이였었어요. 자,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세요. 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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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또 느끼게끔 바로 밑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느낌. 자, 다리에서부터 올려다보는 느낌이. 예, 목 아파. 이거를 라마수라 그래요. 이렇게 막 수염도 있고 사람 모양인데 몸은 사자 모양 같은 거. 요거 이스라엘에도 라마수 동상 모양 만들어 놨어요. 라기스 영화 보는 입구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라마수입니다. 높이는 3m.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아니죠. 그래도 그 느낌을 이렇게 느끼라고 텔라기스에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라마수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기둥들이, 거대한 열주들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라 그랬어요. 1700년도에 그린 그림에도 저 기둥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기둥들은 독특한 기둥머리. 자, 어떤 모양인지 한번 자 보세요. 짠. 짜라라라란. 요렇게. 여러분, 기둥소예요, 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기둥머리를, 이걸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기둥머리에 세 가지의 건축 스타일. 첫 번째 나온 게 도리스. 두 번째가 이오니아 양식. 세 번째가 코린트 양식. 이게 다 그리스 건축이에요. 우리는 그거에만 익숙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는 도리스니 이오니아니 코린트니 이런 것 아니고요. 자체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가 그 스타일이요. 완전 다르죠. 그 양머리도 아닌 것이, 배추머리도 아닌 것이, 코린트는 배춧잎을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게 저렇게 소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지 지금 여기 밑에 이렇게 기둥 올라가서 그 위에다 이렇게 있는 소 붙어 있는 모양. 자, 요런 그림이에요. 이게 복원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위에 건물이 있고 그거를 떠받들이는 거에 기둥 올라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 위에 저렇게 소 두 마리를 올려서 기둥 떠받드는. 자, 이게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놀랄 준비를 하시고, 베빙. 저 밑에 사람이야, 저게. 저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소머리가 저렇게 커요. 자, 사람이 잘 안 보였어. 이번에는 잘 보이게. 아까 1933년도에 발굴할 때 모습이, 이거는 발굴해서 갖다 놓은 거야. 저 정도로 그러니 그 기둥의 규모가,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입니다. 에스더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 앉아 있고 할 때 건물이 저런 정도의 규모였어요. 아, 대단. 이란 가보고 싶죠? 아, 가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네. 이제, 네, 설설 넘어왔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병사들의 행진, 네. 자, 이 독특한 문양, 무슨 새 모양, 네, 무슨 독수리 모양 같기도 하고, 네. 자, 이게 또 페르세폴리스의 모양이고요. 이건 올라가는 계단 양 옆에 막 사자랑 이렇게 사자 소 막 덮치는 모양, 뭐 이렇게 사냥하는 모양. 네, 페르세폴리스의 모양이고요. 예. 자,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저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2024년 5월 17일에 완전 최근 사진이죠. 페르세폴리스 누군가가 또 파노라마. 자, 이제 파노라마를 여러분이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느껴보죠. 짜잔. 그리고
여러분 희미하지만 저기 보면 마당에 뭐가 조그마한 점점점들이 있어요. 저게 다 사람이야. 저기에 뭔가 점점점점들이 있잖아요. 저 마당에 저게 다 사람이에요. 오, 크죠? 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유네스코에 무려 1979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자, 오케이. 짜잔. 페르세폴리스 발굴. 1931년부터 1939년까지예요. 왜 1939년까지 발굴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제가 특별히 안 가르쳐 줬었어요. 근데 진짜로 스스로 답한 거예요. 오, 대단해요. 네. 저랑 같이 다니면 이렇게 돼요. 네. 네. 1939년. 그래서 텔무기또 발굴도 1939년까지밖에 안 된 이유가 시카고 대학에서 2차 세계대전 나는 바람에 텔무기또는 2025년부터예요. 똑같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The Oriental Institute 동양학 연구소에서 텔무기또는 2025년부터, 페르세폴리스는 1931년부터 발굴을 했어요. 근데 이젠 동양학 연구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꿨느냐? 2023년 4월 4일부터 바꿨어요. 최근에.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 뭐라고 바꿨냐면 Institute for the Study of Ancient Culture. 그러면서 또 뒤에 붙었어요. West Asia and North Africa. 왜냐면 오리엔탈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오해들을 하는 거야. 극동 아시아 쪽 연구소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리엔탈 그러니 뭔가 이렇게 느낌이 부정적이다 해서 2023년 4월 4일부터 아예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OI였는데 이제는 ISAC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저기 서 있는 사람, 저분 이름이 어네스트 헤르스펠트입니다. 이분이 1931년부터 1934년까지 페르세폴리스를 발굴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을 해내요. 모르드게 얘기는 이제 계속 연결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어서 발굴을 했습니다. 1935년부터 전쟁 나기 직전인 1939년까지 에릭 스미트라는 이분이, 이 두 분이 발굴을 했는데 이분 역할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이. 자, 1931년에 페르세폴리스를 발굴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1933년에 페르세폴리스 요새 방, 2번 방인가 거기 방 밑에서 3만여 점의 점토판이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를 페르세폴리스 포트리스 아치브 해서 PF라 그래요. 포트리스. 페르세폴리스 요새에서 나왔다. 일명 페르세폴리스 요새 문서라고 해요. 3만 점. 그 다음에 1934년에 조금 더 발굴했는데 보물창고. 네. 트레저 룸에서 그래서 746점을 추가 발굴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페르세폴리스 트레저 아치브. 그래서 얘는 PT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를 1935년에 아까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이분하고 미국 정부하고 시카고 대학하고 이란 정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3만 점이 넘는 점토판을 당시 이란의 기술과 이런 걸로는 그걸 보관할 장소도 없고 보관할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연구 목적으로 장기 대여하는 거를 협약을 해요. 장기 대여. 연구 다 하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리한다면 돌려준다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1936년에 시카고 대학에 약 3만여 점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937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어요. 이 연구가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끝내줘요. 그러면 뭐가 발견됐는지 한번 사진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디리디리딩 이런 거예요.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요. 봐봐요. 여기 1cm야. 그러니까 몇 cm 안 돼. 그 속에, 그러니까 손바닥만 한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톱판 보시면 조그만 하잖아요. 거기다 쐐기 문자로 잔뜩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 히브리 대학에도 아시올로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저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네.
자, 요것도 보면 센티미터 있잖아요. 그리고 PF. 아까 PF는 뭐라고요? 페르세폴리스 포트리스 아치브. 그래서 PF. 그래서 81번.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있고, 네. 요것도 있고. 자, 요거는 PT. 뭐예요? 페르세폴리스 트레저 아치브. 그래서 PT. 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뭐 3만 점이 넘으니까. 네. 자. 근데요. 페르세폴리스 점토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예요. 아까 그 3만 점을 누가 어디로 장기대요? 미국으로 시카고 대학. 짜잔. 1997년. 제가 이스라엘 오기 1년 전에 펜예후다의 자살폭탄 테러 9월 달이었어요. 9월 17일인가 뭔가 그래요. 1997년 9월에 그때 3명의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사망자가 테러범 말고 거리를 지나던 5명이 죽었고 200여 명이 부상을 했는데 5명 사망자 중에 야엘 보트빈을 포함한 3명의 10대 여자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 야엘 보트빈이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이 사건 이후로 2001년에 제니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가족 8명이 이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저 테러가 있자마자 하마스가 우리가 했다라고 해서 아예 종이 같은 데다가 인쇄해서 막 뿌리고 막 그랬어요. 자기네가 했다고 자처를 했어요. 그러니 저 피해자 가족이 하마스를 이란이 지원하네? 그래? 그러면 하마스를 너네가 훈련시키고 너네가 해서 우리가 피해 입었으니 이란 너네가 배상해.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2001년에 이겼어요. 무려 7,120만 달러 보상으로 승소를 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950억 정도 됩니다. 승소를 했어요. 근데요, 2004년에 이란이 우리 이거 못 준다. 950억을 어떻게 해, 너네. 우리가 하마스를 지원하지도 않았고 하면서 막 못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페르세폴리스에서 연구차 가지고 온 시카고 대학에 있는 점토판 3만 점이 있잖아요. 저거를 압류해서 이거를 경매로 팔아서 그걸로 재원을 조달해서 보상을 하라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언제? 2004년에. 그 다음에 2011년 미국 지방법원에서 이거 압류 불가. 그리고 2014년에선 그 한 윈 연방법원에서도 압류 불가 판정이 났어요. 그래도 이걸 지지 않고 이 피해자 가족이 대법원에까지 미국 대법원에서 2018년 2월 21일 압류 불가 판정을 했어요. 왜냐? 일단 이거는 상업적인 걸로 한 게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재원 확보나 이런 걸로 외국 소속의 이거를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와서 영업 활동을 했거나 이러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압류 대상이 되지만 이건 압류 대상이 안 되고 등등.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 대법원에서 압류 불가 판정이 났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래서 드디어 이거를 일부 정리나 이런 거 연구가 된 것들. 왜냐면 이거 다 디지털로 다 촬영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화한 것들을 돌려주기 시작을 해요. 1차 대규모 반환은 2019년 9월에 1783점을 돌려줬어요. 2차 반환, 최근이죠? 2023년 9월 2차 대규모 반환 3506점을 반환했어요. 그때가 누구였냐면 이제는 고인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란의 대통령이었어요. 고 에브라임 라이시라고 하는 이란 대통령이 78차 유엔 총회에 와서 연설을 했었어요. 그 연설하고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다가 실어서 보낸 거예요. 저때 3,506점. 근데 이때 요 라이시 대통령이 코란을 연설하면서 코란을 흔들면서 막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예 인종 청소하려고 한다는 등 뭐 이런 강력한 발언들을 막 하면서 굉장히 좀 호전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이란으로 저걸 가지고 가고 이란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들이 승리라고 해가지고 자축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저렇게 돌아가고 저게 9월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그 가자지구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란에서 와가지고 유엔에서 막 흔들고 굉장히 좀 괜히 네타냐후가 이란의 그게 가장 핵폭탄이 뭐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쟁 났잖아요. 3차 대규모 반환이 한 번 또 있었어요. 2024년 9월에. 근데 왜 계속 9월이냐? 유엔 총회 때. 그래서 3차 대규모 반환도 지금 현재 이란 대통령, 페제키안 현 이란 대통령이 79차 유엔 총회 참석 때 그 비행기다 또 실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2025년 80차 유엔 총회 때는 본래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누가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안 보내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갔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대규모 반환. 아직도 그러면 대충 한 6천 몇백 점 가고 아직은 네, 반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모르드게와 페르세폴리스 정토판. 아니 갑자기 왜 모르드게가 나오느냐? 세상에. 저 3만여 점의 정토판 속에 세상에 마르두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것도 30개의 정토판에서. 놀랍지 않아요? 마르두카와 모르데카이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는 거의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PF 507번에서는 PF 요새 문서죠. 왕의 종 마르두카에게 포도주 이거는 페르시아의 단위예요. 30 아르파를 지급해라. 이거는 고위 관리에게 주는 지급량이에요. 그 다음에 PF 658에도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인 마르두카와 그의 부대에게 공물을 지급해라. 그리고 왕의 뭔가 특명을 받은 사람이 페르세폴리스로 온 거예요. 페르세폴리스는 특별한 행사 때문에 온다고. 일반적으로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수산. 여름에는 저쪽 악바탄에. 자,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뭔가 온 거예요. PF 194, 1165, 2007, 2023에 마르두카를 궁정관리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고위관리 수준의 배급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PT에서도 나옵니다. PT 1번과 PT는 페르세폴리스 트레저 아치브 거기에서 마르두카를 거기서는 서기관으로 언급을 해요. 아까 누구예요? 마르두게가 뭘 했어요? 조서를 내렸다며. 직접 쓸 수 있는 기술과 이런 거를 갖고 있었던 걸로 봐서 뭐예요? 서기관의 능력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르두카를 서기관으로 언급해요. 자, 엘람어로. 저기에서 나온 점토판은 주로 엘람어입니다. 그 엘람어에 탭이피르, 테피르. 이게 아람어로는 사피르 혹은 세피르. 요게 히브리어로 하면 소페르입니다. 뭐예요? 서기관. 심지어 페르세폴리스 트레저 보물창고에서 나온 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르두카를 서기관으로 봅니다. 어머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4개의 도시도 막 다 보고 등등 했고 그다음에 페르세폴리스에서 나온 이 점토판 정말 굉장한 어떤 지금 역사의 부침하고 같이 지금 현재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점토판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이름. 근데 이게 모르드게와 너무나 이름도 같고 해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거를 판독하면서부터 이미 성서학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자, 이름이 너무 유사해요. 유사하다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마르두카, 모르데카이. 이건 전부 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에서 나온 거. 그 다음, 네, 두 번째. 시대가 너무 일치해요. 자, PF와 PT, 페르세폴리스 요새 문서는 주로 다리우스 1세 때 겁니다.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 보물창고 문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 때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왕궁 문에 앉아 있을 정도라면은 이미 뭐 그거를 관직이라고 한다면 다리오 왕 때부터 관직에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모르데가이가. 그러면 시대가 페르세폴리스 점토판에 나오는 그 이름하고 이게 같이 있는 범위가 시대하고 너무 같아요. 또 있습니다. 직책이 또 너무 일치해요.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마르두카는 수산에서 페르세폴리스로 파견 나온 왕의 일을 하는 관리로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행정관리도 하고 보국관리도 하고 또 특별히 왕의 보물창고에서 나온 점토판에서는 서기관으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르데카이는 계속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대궐 문에 앉아 있었다. 이거는 그냥 문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리예요. 그래서 행정관리를 의미하고 그러면서 조서도 쓸 정도도 서기관이다. 그러다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의 자리까지도 올라간 유사하죠. 이렇게 모르데카이, 마르두카. 그래서 이거를 동일 인물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견해가 지금도 이거를 유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거나 혹은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심지어는 그 하만의 가족들의 이름들과 유사한 이름들이 거기서도 막 나와요. 당연히 그때의 역사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게 연관되어 있다면 동일한 그 시대의 이름을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거에 이 인물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의 신학계에서 큰 관심을 가졌던 점토판이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부분은 에스더서 4장 14절인데요. 에스더서를 신학적으로 보거나 아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 그러면 이 구절로 칩니다. 자,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제가 색깔을 좀 해놨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모르드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구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냐면 만약 에스더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신앙적 바탕이 저 구절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구절로 사용하는 게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거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어떻게든 이 어려운 형편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거야 라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그대로 표현된 구절입니다. 다음, 인간의 선택과 책임.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해야 할 에스더,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 집은 죽음을 면하지 않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 책임은 너한테 간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을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사명의 자리. 자, 뭐냐면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즉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부분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지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모르드가이도 이때 에스더에게 해줬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것도 이때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한나도 여기에서 봉사 다 끝나고 한국으로 가는 것도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불임절 모르데카이, 이 모르데카이의 역사적인 위치를 한번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도시들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대제국 내에서 한낱 작은 민족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였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또 각자의 위치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자세로 모르데카이도 최선을 다하고 에스더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불임절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모르데카이가 처했던 그때의 상황보다는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줬던 그 모양, 그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각자의 고백으로 여러분 현장,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